비 오는 오후, 마포구의 한 번화한 골목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의외의 존재를 향하지 않았다. 대부분은 우산을 들고 빠르게 지나쳤고 몇몇은 아예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한 마리 진돗개가 제과점 앞 가로등에 짧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털은 엉켜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방치였다. 개는 앉을 수 없을 만큼 짧게 묶여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목줄이 더 조여졌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버틴 흔적이 명확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불편한 눈빛으로 스쳐 지나갔고 누군가는 아예 보지 못한 첫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개는 거리에 남겨진 채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버티고 있었다. 가게 안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따뜻한 조명 아래 주인인 강호진 씨는 정장을 입고 손님들에게 빵과 커피를 내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유리창 밖에서 개가 떨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무심한 표정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이 개가 비를 피하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묶어 놓았고 지금 그 개는 조용히 그러나 명백하게 고통받고 있었다. 그 골목 맞은편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유지원은 문을 닫기 직전 이 장면을 보게 되었다. 처음 본 개는 아니었다. 가끔 제과점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몇 번이고 이 개가 이 거리를 맴도는 것을 본 적 있었다. 대부분은 그냥 배고픈 유기견이라 생각하고 지나쳤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다. 오늘은 누군가가 이 개에게 가장 최소한의 자비조차 허락하지 않기로 결심한 날이었다. 강한 빗줄기 아래 앉을 수도 없이 밧줄에 묶인 채 몇 시간째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개를 보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유지원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며 지금 당장 구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폭우로 인해 신고가 밀려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위급 상황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말에 그녀는 울분을 억누르며 말했다. 당연히 위급 상황이라고. 눈앞의 개가 지금도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데 주인은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팔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위급하지 않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전화를 끄는 유지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끌어올랐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문을 밀고 제과점 안으로 들어갔다. 문 위에 종이 들썩였고 강호진 씨는 계산대를 보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유지원은 곧장 그에게 다가가 개에 대해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오히려 냉소적으로 말했다. 손님들에게 계속 지저대서 장사에 방해가 되니 묶어뒀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개가 배우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한 말투였다. 이 순간 유지원은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동물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법적으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했다. 내 소유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생명은 소유물이 아니라는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했다. 결국 유지원은 문을 박차고 나왔다.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밖으로 나와 개를 다시 마주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태는 더 심각했다. 발바닥은 이미 피가 배어 있었고 눈은 흐려져 있었다. 목에 감긴 밧줄은 털을 밀어내고 피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그 자리는 붉게 부어오른 채 이미 염증이 시작된 듯 보였다. 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움직임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수시간 동안 희망을 놓은 눈빛이었다. 지원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개의 몸에 덮었다. 얼마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이든 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런 다음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 속에는 강호진의 제과점과 개가 묶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몇 시간째 비에 노출된 채 물 한 모금 없이 방치된 개, 그리고 그 개를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하는 사람. 이 영상은 그녀의 모든 SNS에 업로드되었고 몇 분 만에 공유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1시간이 지나자 강호진의 제과점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외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를 풀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개는 여전히 묶인 채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버틴 채 서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우산을 쓴 사람들, 카메라를 든 사람들,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묶여 있었다. 지원은 그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미웠고 너무 늦게 행동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이 개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닿길 바랐고 이 영상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랐다. 그렇게 그녀는 옆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절대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순간 개의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존재 하나로 인해 한 사람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앞에서 침묵을 멈추게 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올라간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유지원의 휴대전화는 계속 진동했다. 그녀의 계정을 팔로우하던 사람들이 분노와 슬픔을 담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제과점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언급되었다. 제과점 전화번호가 퍼졌고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방송사에 제보했고 누군가는 동물보호단체를 태그하며 구조를 촉구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파장은 빠르게 현실로 번졌다. 현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우산을 쓴 시민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들, 말없이 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감정으로 연결돼 있었다. 이 개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분노였다. 누구도 그 개의 이름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존재는 한 동물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무관심을 상징하고 있었다. 드디어 구청 소속 동물보호 담당자 이다은과 파출소 소속 최민재 순경이 도착했다. 이다은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개의 상태를 확인했다. 가까이 다가가 본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경력에서 수많은 구조 현장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고의적인 방치가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순경은 주변에 모여든 군중을 정리하며 촬영은 자유지만 개에게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모두가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뚜렷한 감정이 있었다. 이다은은 개에게 말을 걸며 조심스럽게 줄을 풀려고 했지만 밧줄은 이미 빗물에 젖어 부풀어 있었고 매듭은 단단히 조여 있었다. 손으로는 풀 수 없었다. 그녀는 최순경에게 칼이 있는지 물었고 최순경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건넸다. 날카로운 칼날이 밧줄을 스치고 지나가자 개는 그제야 무너졌다.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했다. 이다은은 바로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몸을 감싸줄 담요를 꺼내 덮었고 최순경은 근처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연락을 돌렸다. 차량 안에서 유지원은 조용히 이를 지켜봤다. 자신의 외투가 여전히 개의 등에 덮여 있었고 그 작은 천 조각이 개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했다. 이다은은 차량에 개를 옮기며 의료 장비로 체온을 측정했다. 수치는 34.4도. 개의 정상 체온은 37.5도 이상이어야 했다. 현재 상태는 중증 저체온증이었다. 이대로 두면 생명이 위험했다. 차량 안은 응급 상황에 가까웠고 이다은은 긴급히 병원에 출발했다. 유지원은 차량이 출발하는 걸 지켜보며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구조된 개에 대해 물었다.
담당자는 개가 도착했으며 현재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상태는 심각하다고 했다. 회복 여부는 12시간 이내의 반응에 달려 있었다. 유지원은 자신이 처음 신고자였음을 알리고 추후 회복 시 연락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긍정했다. 같은 시간, 제과점 안에서 강호진은 계산대를 닫고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 경찰차와 구조 차량이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손님은 모두 떠났고 매장 안에는 그와 정정만이 남아 있었다. 최순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강호진은 눈길을 돌리지도 않고 무심하게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자신이 개의 주인이라고 하더니 몇 분 전에는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최순경이 지적하자 그는 단지 말투의 문제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최순경은 이미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학대 행위였고 게다가 장시간 방치와 고통을 동반한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주변 상인들도 목격자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정적인 건 영상이었다. 유지원이 찍은 영상은 이미 확보되었고 강호진의 얼굴과 반응, 개의 상태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최순경은 강호진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강호진은 변호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그는 제과점에서 바로 연행되었다. 가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그 장면을 보고 박수를 보냈다. 몇몇은 울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다. 걔는 비록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고통에 공감한 사람들이 있었고 마침내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 유지원은 경찰차가 골목을 벗어나는 걸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아직 밧줄이 남아 있었다. 칼로 잘린 끝이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동물병원이었다. 개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 물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고 여전히 위중하다고 했다. 아직 확실한 건 없다고. 지원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개는 수술실에 누워 있었다.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존재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바람이 그 생명을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분노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무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작은 존재가 받은 고통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건 오랫동안 반복된 무관심이 쌓여 만든 현실이었다. 지원은 그 밤을 잠들지 못한 채 보냈다.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며 혹시라도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렸다. 하지만 그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은 그 개의 생명력과 의료진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 한 줄로 끝나지 않길 바랐다. 누군가는 그 개를 잊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아니었다. 한나 동물병원의 수의사 한세윤은 병원에 도착한 개를 보고 숨을 잠시 멈췄다. 전신이 젖어 있었고 털은 피부에 들러붙어 있었으며 발바닥은 짓무르고 있었다. 목 주변은 밧줄에 심하게 쓸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상처에서는 이미 염증이 진행되고 있었다. 체온은 낮았고 심박수는 빠르면서도 불규칙했다. 비에 흠뻑 젖은 개였지만 내부는 극심한 탈수 상태였다. 그는 너무 오래 움직이지 못했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마실 물조차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물리적 손상보다 더 심각한 건 정신적인 충격이었다. 세윤이 입을 열기 전에 개는 그녀의 손에 반응했다. 움찔한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었다. 명확한 공포였다. 다가오면 다칠 거라는 기억이 박혀있는 듯 했다. 입을 벌리려 하자 개는 으르렁거리는 대신 뒷걸음질을 치듯 몸을 낮췄다. 입 안을 보려던 세윤은 멈췄다. 공격성이 아니었다. 그건 전형적인 학대의 반응이었다. 다른 수의사였던 마상우가 수액을 연결하려다 손을 뻗는 순간 개는 자신을 웅크린 채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겁에 질렸다.
순식간에 진료대 위는 조용해졌고 세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 개는 두려움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다. 손길, 소리, 낯선 공간, 모두가 위협이었다. 세유는 조용히 말했다. 맞은 경험이 많았을 거라고. 귀를 만지려 하면 반응이 더 격했기 때문에 누군가 그 부위를 반복적으로 때린 것이 분명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이며 욕설을 내뱉었다. 말없이 서로의 시선을 피하던 두 사람은 말없이 진정제를 준비했다. 강한 약은 위험했다. 상태가 너무 불안정했다. 약간의 이완 효과만 기대하며 가볍게 투여했다. 진정제는 효과를 보였지만 제한적이었다. 눈은 여전히 뜬 채였다. 몸은 이완됐지만 정신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눈동자는 계속 움직였고 손길에 따라 숨이 가빠졌다. 세유는 진료대 옆에 의자를 끌어와 조심스럽게 앉았다. 손은 뻗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너를 때리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조용한 목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졌지만 걔는 고개를 돌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신뢰는 아니었다. 단지 의문이었다. 왜 이 사람은 때리지 않는가? 왜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가? 그 정도의 질문이었을 것이다. 세유는 숨을 고르며 개의 상태를 점검했다. 체온은 여전히 낮았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었다. 심박수는 안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문제는 외상이 아니었다. 내상도 아니었다. 그것은 트라우마였다. 상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세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다. 신체는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만 정신적 회복은 예측할 수 없었다. 공포는 약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반복적인 신뢰의 경험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었다. 밤은 길었다. 진료는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목의 상처를 소독하고 발바닥의 상처를 감쌌다. 세유는 매번 손을 뻗기 전에 먼저 말했다. 어디를 만질 거라고, 따끔할 거라고, 곧 끝난다고. 그 모든 과정을 걔는 참아냈다. 공포에 몸을 떨면서도 반항하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 그저 견뎠다. 그 자세는 가장 깊은 절망에서 나오는 반응이었다. 자정 무렵 모든 치료가 끝났다. 세유는 걔를 위해 따뜻한 담요를 깔아둔 케이지를 준비했다. 차가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쿠션을 올렸고 물과 음식은 한쪽 구석에 놓았다. 케이지는 넓었고 문은 반쯤 닫힌 채로 열려 있었다. 밖에서 안을 볼 수 있지만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였다. 걔는 무기력하게 그 안에 누웠다. 누웠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변화였다. 세유는 병원에 남아 있었다. 집에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서류 정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자리를 지켰지만 실상은 걔를 계속 지켜보기 위함이었다. 새벽 2시를 넘긴 시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걔가 눈을 감았다. 깊은 잠은 아니었다. 그냥 탈진에 가까운 휴식이었다. 하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몸의 긴장감도 줄어들었다. 세유는 조용히 숨을 쉬며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그 문서는 구조된 동물에 대한 임시 보호 문서였다. 작성자는 동물보호소 직원 이다은이었다. 보호자란에 기입된 이름은 강호진. 혐의는 동물학대. 이름 없는 개, 품종은 진돗개 믹스. 나이 추정 4살에서 5살 성격, 공포 반응, 학대 흔적 다수, 행동 지원 필요. 세유는 공격적일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 위에 줄을 그었다. 그 대신 심각한 트라우마 반응, 회복과 지원 필요라고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녀는 짧은 한 줄을 덧붙였다. 회복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노력할 가치 있음. 그 문장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이 개는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싸워볼 이유가 된다고 느꼈다. 세유는 마지막으로 케이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걔는 담요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지금 이곳이 조금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개는 보호소로 보내지지 않을 거라고. 어디론가 다시 떠도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제대로 주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 개는 다시는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이 밤은 그 시작이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이었다. 이른 아침, 한세윤이 병원 문을 열었을 때 진돗개는 이미 깨어 있었다. 케이지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눈빛이었다. 세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개는 몸을 케이지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모든 것이 여전히 위협이었다. 케이지 안의 바닥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세윤은 순간 멈칫했다. 어젯밤 감아놓았던 발의 붕대가 사라져 있었다. 개가 스스로 뜯어낸 것이 분명했다. 다급하게 다시 확인해보니 네 다리 중 두 다리에서 출혈이 있었다. 피는 마르지 않은 상태였고 발가락 사이에 상처가 벌어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 때문이 아니었다. 명백한 불안 반응이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공포가 스스로를 다치게 만들 만큼 격렬했던 것이다. 상우가 도착하자마자 세윤은 새로운 붕대와 부드러운 엘리자베스 칼라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걔는 손이 다가오자마자 뒷걸음질 쳤고 케이지 구석에 밀착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상우는 다시 손을 내밀려다 멈췄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건드리지 마. 세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억지로 붕대를 다시 감는 건 역효과였다. 대신 케이지 문을 열어둔 채 병원 한켠의 작은 진료실에 물과 사료, 깨끗한 담요, 그리고 열려있는 새 케이지를 마련했다. 케이지 문은 닫지 않았고 개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용히 거리를 두었다. 그들은 기다렸다. 10분이 지났다. 20분, 30분이 흘러도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깨어 있었고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다림은 길었다. 40분을 넘긴 순간 개가 조금 움직였다. 앞발 하나가 케이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어 다른 발이 천천히 따라왔다. 개는 배를 땅에 밀착시킨 채 눈을 주변에 고정하며 조심스럽게 바닥을 기었다. 세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참았다.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줄였다. 개는 물그릇 옆에 도달했고 물을 한 모금 삼켰다. 조심스럽고 빠르게. 마치 도망칠 준비를 하며 물을 훔치는 듯한 태도였다. 그 뒤 사료 그릇으로 향했다. 한 입, 두 입, 그리고 세 번째 입을 뜨는 순간 꼬리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세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건 두려움 속에서도 생존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개가 먹는 동안 세윤은 자세히 관찰했다. 옆구리에 희미하게 보이는 상처. 털에 가려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둥글게 피부가 함몰된 흔적이 있었다. 상우도 동시에 알아차렸다. 담배 자국이었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최소한 세 곳에서 동일한 흔적이 보였다. 세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증거였다. 이건 방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고문이었다. 그녀는 바로 이다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호진의 추가 혐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다. 이건 수개월, 어쩌면 수년간 반복된 학대였다. 이다은은 즉시 대응하겠다고 했고 경찰과 협조해 관련 내용을 수사자료로 넘기겠다고 했다. 세윤은 이어 말했다. 이 개는 단순히 남성에 대한 공포를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특정한 복장, 소리,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공포는 무차별적이지 않았다. 특정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건 복합 트라우마다. 단순한 재활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전문적인 행동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다은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병원에서 임시 보호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보호소로 보내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세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당장 그 개를 위한 최선은 병원에 남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오후 세윤은 개의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백호라고 적었다. 흰 털이 아니었지만 강인함과 생존의 상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기록지에는 백호의 반응, 식사량, 휴식 상태, 상처 경과 등을 세세히 적었다. 그리고 별도로 행동 일지를 만들었다. 하루에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소리에 예민했는지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는지 모두 기록했다. 첫째 날, 백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사료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먹었다. 둘째 날, 세윤이 방 안에 있어도 식사가 가능해졌다. 셋째 날, 사료를 먹는 중 꼬리를 2번 흔들었다. 넷째 날, 발소리에 반응해 숨었지만 이전보다 회복 시간이 빨랐다. 다섯째 날, 세윤이 케이지 근처에 앉자 1m까지 다가왔다. 변화는 작았지만 분명히 쌓이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우가 말했다. 이제는 백호가 병원 환경에 조금 익숙해졌다고. 그러나 외부인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극심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귀를 뒤로 젖히고 몸을 웅크렸다. 특히 남성의 낮은 목소리, 모자, 빠른 움직임에는 과민하게 반응했다. 세윤은 행동 반응의 패턴을 정리했고 모자와 같은 특정한 트리거를 분석했다. 백호는 모자를 쓴 남성이 다가올 때마다 극도의 긴장을 보였다. 강호진이 항상 모자를 쓰고 있었음을 상우가 떠올렸다. 세윤은 더 이상 단순한 치료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이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강요할 수 없고 빠르게 끝낼 수도 없었다. 중요한 건 백호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다. 언제 다가갈지, 언제 멀어질지, 언제 입을 열지 모두 백호의 속도에 맡겨야 했다. 하루는 특별한 날이었다. 세윤이 바닥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백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소리 없이 눈을 떼지 않은 채 서서히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 얹어 있었고 백호는 그 손을 천천히 맡았다. 냄새를 확인하듯 코를 대고 아주 잠깐 혀로 손등을 핥았다. 그리고 다시 물러났다. 그 순간 세윤은 말을 잃었다. 그건 무의미한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괜찮다는 신호였다. 백호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날 행동 일지에는 조용히 한 줄이 더해졌다. 첫 번째 자발적인 접촉, 백호가 나를 선택했다. 작지만 명확한 시작이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기꺼이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검찰청 5층 사무실, 새로 부임한 검사 정혜진은 난생 처음 맡은 동물학대 사건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진, 진술서, 영상 캡처, 보호소 기록까지 파일 두께는 꽤 두꺼웠고 사안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방임이 아닌 수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백호의 상처 사진이 한 장 한 장 넘겨질 때마다 혜진의 표정은 굳어졌다. 목줄 자국, 화상 자국, 탈진, 그리고 행동 기록. 그녀는 이 사건을 결코 형식적으로 넘길 생각이 없었다. 상관인 부장검사 박상우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혐의 입증 가능성은 높다고. 영상과 사진, 수의사의 진단서, 목격자 진술, 무엇보다 가해자의 본인 발언까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한 번의 방임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건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만들 수 있는 핵심이었다. 영상 속 강호진은 뚜렷하게 말했다. 이젠 내 문제가 아니야. 단순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던 그가 개가 고통받는 모습을 외면한 채 장사를 계속했다. 혜진은 그 발언을 중요 증거로 표시해두었다.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외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후에 접수된 추가 제보들이었다. 영상이 퍼진 뒤
여러 명의 시민들이 검찰에 연락해왔다. 모두가 비슷한 내용이었다. 작년 여름, 겨울, 심지어 몇 년 전까지 제과점 앞에서 강호진이 개에게 발길질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걸 봤다는 증언이었다. 문제는 아무도 그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무서워서, 누군가는 설마 저 사람이 그럴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다. 혜진은 그걸 방관의 연속이라 정리했다. 누군가가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냈다면 백호는 그렇게까지 다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달랐던 이유는 유지원이라는 평범한 시민이 단 한 번 행동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이다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은 혜진은 메모장을 펼쳤다. 이다은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호진의 전처와 연락이 닿았다고.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었고 이혼 당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증언이었다. 강호진은 결혼 생활 동안 수차례 동물을 학대했으며 반려묘를 벽에 던져 죽게 만든 사건도 있었다고 했다. 술에 취해선 동물에게 분노를 터뜨렸고 대부분의 동물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했다. 혜진은 적었다. 학대, 이력 최소 7건 이상.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진술과 현재 피해 개체의 상태를 통해 패턴 입증 가능성 있음.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반복된 범죄 행위였다. 이 문제는 이 중 상당수 사건이 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혜진은 법령을 다시 검토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그 전의 행위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았다. 박 부장검사는 그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혜진은 단호했다. 직접 처벌은 어렵더라도 재판부에 피고인의 성향과 반복성, 위험성을 알리는 정황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기소장의 모든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었다. 백호의 몸에 새겨진 상처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걸쳐 반복된 고통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었다. 며칠 후 혜진은 세윤과 병원에서 만났다. 직접 백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백호는 혜진이 도착하자 벽 쪽으로 물러났고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세윤이 대신 설명했다. 식사량은 안정되었고 간헐적인 공포 반응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낯선 남성에겐 강한 경계심을 보인다고 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기반한 반사적 반응이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입양 가능성은 있는지. 세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회복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입양보다는 장기 보호나 전문가의 관리가 우선이라고. 그녀는 이어 말했다. 자신이 임시보호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백호가 다른 환경에 놓이면 다시 다칠 수도 있다고. 혜진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켰다. 강호진에 대한 기사 댓글을 확인하던 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왜 이제야 벌을 받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혜진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회 전체가 외면했던 시간, 그리고 그 틈에서 고통받은 생명. 이번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했다. 검찰 내부 회의에서 혜진은 단호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동물학대 사건이 아니라고. 반복적인 폭력, 고의적인 고문, 사회적 무관심이 결합된 범죄라고. 박 부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소장은 통과되었고 혜진은 형량 최대치를 목표로 공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백호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사료를 먹고 특정 음악이 나올 때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세윤은 매일 그 모습을 기록하며 조용히 말했다. 회복은 천천히 오겠지만 반드시 온다고. 혜진은 그런 세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이 아이의 진짜 보호자라고. 재판이 끝나면 우리가 백호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녀는 기소장 맨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적었다. 이 사건은 한 마리 개에 대한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면해왔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첫 공판 당일
법정은 조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청석엔 유지원이 앉아 있었다. 영상 하나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그녀는 말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물보호 담당자 이다은도 자료가 담긴 파일을 정리하며 자리를 지켰다. 한세윤은 병원 일정 조정을 마치고 재판 당일에 맞춰 도착했다. 백호는 데려오지 않았다. 세윤은 백호가 낯선 사람들과 공간에 노출되면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차량 안에 음악을 틀어놓고 잠시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 강호진은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무표정한 얼굴에 어떤 후회나 반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옆엔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 서재원이 앉아 있었다. 비용이 적지 않을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은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검찰석에 선 정혜진 검사는 고개를 들고 차분히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대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폭력의 결과이며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동물이기에 우리가 그 목소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혜진은 자료를 제출하며 영상, 의료 기록, 행동 분석 보고서, 피해 동물의 사진을 차례로 스크린에 띄웠다. 백호의 목에 남은 밧줄 자국, 발바닥의 상처, 화상으로 보이는 둥근 자국, 그리고 구조 당시의 상태가 담긴 영상은 방청석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이어 강호진이 영상 속에서 말한 지젠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 말이 끝난 뒤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혜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이건 훈육이 아닙니다. 훈육은 짧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는 수개월, 어쩌면 수년 동안 고통을 반복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어서 전처의 진술과 함께 과거 학대 정황이 정리된 자료를 제출했다. 직접 처벌은 어렵지만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었다. 피고 측은 반격을 시작했다. 변호인 서재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호진은 반려견의 공격성 때문에 고객들이 불안해했고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가 문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외부에 잠시 묶어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웃 주민들이 개가 어린아이에게 짖거나 달려들었다고 증언한 내용을 언급했다. 훈육의 일환이었으며 방임이 아닌 상황 관리였다고 말했다. 혜진은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개는 현재 병원에서 임시 보호 중이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고. 전문가의 행동 분석 결과 모든 반응은 트라우마 기반의 방어적 태도일 뿐이며 공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증인으로 세윤이 호출되었다. 세윤은 진술대에 섰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의 백호 상태, 며칠간의 관찰 내용, 행동 반응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백호는 누군가 손을 뻗으면 몸을 움츠렸고 목소리가 커지면 구석으로 숨었다고 했다. 특히 모자를 쓴 남성에게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물었다. 백호가 현재 공격성을 보이는지. 세윤은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며 모든 행동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문했다. 누가 매번 때리면 그 손이 다가올 때마다 움츠리지 않겠습니까? 피고 측 변호인은 물었다. 백호가 구조되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 병원에서 알 수 있었느냐고. 과거의 행동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재 반응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혜진은 바로 대응했다. 반려동물 행동 전문의의 분석 보고서가 제출돼 있으며 행동 트라우마의 흔적은 명확히 남는다고.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법정에서 읽어내려갔다. 이 개는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대한 과도한 방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반복된 위협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정상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사회화 후에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결과로 해석됨. 재판장은 서류를 조용히 넘겼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줬다. 강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짧게 말했다.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문장의 모든 책임을 회피한 말이었다. 방청석에서는 긴장된 기류가 퍼졌고 혜진은 고개를 떨궜다. 재판부는 휴정 후 판결을 내렸다.
모든 증거와 진술,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강호진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가중동물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년 실형, 5년간 동물 소유 금지, 1,000만 원 벌금,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 심리평가 명령이 포함되었다. 판사는 덧붙였다. 이건 단순히 개 한 마리를 묶어둔 사건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에게 반복적으로 가해진 고통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이 사회가 어떤 생명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법정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유지원이 조용히 다가와 세윤에게 말했다. 백호는 괜찮냐고. 세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잘 버티고 있다고. 이다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가 함께한 결과예요. 그날 저녁, 백호는 병원에 돌아와 사료를 먹고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차량에서 내릴 때 꼬리를 조금 흔들었고 세윤이 말없이 옆에 앉자 몸을 피하지 않았다. 법은 정의를 세웠고 백호는 아직도 조금씩 회복 중이었다. 회복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한세윤은 백호의 상태를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백호는 병원 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외부 환경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뚜렷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소리나 낯선 남성의 접근, 빠른 움직임에 대해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윤은 외부 자극에 적응하는 노력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 모든 것은 백호의 속도에 맞춰야 했다. 세윤은 일요일 아침,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에 백호를 차량에 태웠다. 목적지는 한강 근처의 조용한 공원이었다. 주말 아침 중에서도 사람이 적은 시간대를 선택했고 가장자리에 한적한 산책로를 택했다. 길이는 짧았고 상황에 따라 중단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가까운 곳에 세웠다. 세윤은 사료와 간식, 장난감, 긴 리드줄, 그리고 무조건적인 인내를 준비했다. 기대는 없었다. 단지 가능성 하나만 믿고 있었다. 처음 몇 걸음, 백호는 주저했다. 꼬리는 내려가 있었고 귀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몸은 떨리지 않았다. 세윤은 서두르지 않았다. 백호가 멈추면 같이 멈췄고 주변을 살피면 기다렸다. 그렇게 몇 걸음을 반복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예상보다 백호는 잘 따라왔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멀리서 조깅하던 남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다. 백호의 시선이 고정되었고 몸이 굳었다. 세윤은 조용히 위치를 옮겨 백호의 앞을 가로막고 시야를 차단했다. 남성은 조용히 지나갔고 백호는 도망치지 않았다. 눈은 떨고 있었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세윤은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었다. 10까지 세는 동안 백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승리였다. 산책은 조용히 이어졌다. 세윤은 리드줄을 조금 더 풀었고 백호는 주변 냄새를 맡았다. 처음으로 땅 냄새를 탐색했고 나무 근처에서 머무는 시간이 생겼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도 풀리는 듯 했다. 그렇게 공원의 안쪽으로 더 걸어갔고 연못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 아이가 달려왔다. 모자를 쓰지 않은 7살 정도의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큰 소리로 강아지다 라고 외치며 달려왔고 세윤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백호는 무조건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백호는 단지 멈췄을 뿐이었다. 도망가지 않았고 짖지도 않았다. 그저 앉아서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다가와 손을 뻗으려 했고 뒤따라온 어머니가 당황하며 멈추게 했다. 세윤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손을 내밀되 천천히, 머리보다는 옆구리부터.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백호는 냄새를 맡고는 손을 핥았다. 그 장면을 본 세윤은 눈물이 날 뻔했다. 이 개는 2달 전만 해도 사람 손길에 숨을 죽이던 개였다.
그런데 지금은 낯선 아이의 손길에 응답하고 있었다. 그 뒤로 백호의 꼬리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뚜렷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이는 백호와 함께 있었고 어머니는 세윤에게 개의 이름을 물었다. 세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백호요. 하얀 강한 마음을 가진 아이예요. 그날 밤 세윤은 행동전문가인 임상행동의학 박사 남지훈에게 연락했다.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고 백호의 변화를 기록한 문서도 함께 전달했다. 남지훈은 다음 날 백호를 직접 평가하러 오겠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평가가 필요했고 그 결과는 이후의 보호계획 수립에도 중요했다. 다음 날 진료실, 남지훈은 다양한 자극을 준비했다. 소리, 복장, 움직임, 손짓, 간식 반응 등 백호는 불안해했지만 공격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피하거나 몸을 뒤로 물리는 방식으로 반응했다. 그 모든 반응은 교과서적인 방어 반응이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고 사회화 부족보다는 반복적인 학대의 결과로 보였다. 평가가 끝난 뒤 남지훈은 최종 의견을 적었다. 이 개는 중등도의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로 낯선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높고 특정한 신뢰 형성 과정이 완료된 사람에게 안정적인 반응을 보임. 입양 시에는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가정이 권장되며 현재 보호자와의 유대는 신뢰 기반을 형성 중으로 판단됨. 세윤은 그 결과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강요가 아닌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남지훈은 덧붙였다. 법적으로 입양 가능하신 상태가 되면 계속 보호를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세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백호가 괜찮다고 느끼는 날까지는 임시 보호로 남아야죠. 며칠 뒤 검찰청에서 정혜진에게 전화가 왔다. 입양 가능성, 보호 상태, 공식 평가서 모두 확인되었고 관련 기관에 보고된 상태였다. 혜진은 세윤에게 말했다. 곧 보도자료가 나갈 겁니다. 백호가 회복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 언론 보도에는 짧은 문장이 실렸다. 재판에서 승소한 학대견, 회복 중 김씨 보호자와 안정된 일상 시작에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고 누군가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백호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지만 그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세윤은 매일 아침 백호에게 같은 말을 건넸다. 오늘도 잘해보자.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세윤이 백호를 데리고 다시 한강공원에 나간 건 처음 산책 이후 6번째 주말이었다. 이번에도 이른 아침이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시간대였다. 백호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주변을 살피는 눈빛의 예전의 공포보다는 익숙함이 먼저 비쳤다. 세윤은 긴 리드줄을 준비하고 간식과 물, 얇은 담요도 챙겼다. 목적은 단 하나, 이번엔 사람들과의 접촉을 더 가까이서 경험시키는 것이었다. 그날 산책로에는 가족 단위의 방문이 몇 팀 있었다. 백호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세윤이 천천히 거리를 유지한 채 움직이자 긴장을 완화시켰다. 벤치에 앉아 쉬던 중 아이 하나가 세윤에게 다가왔다. 유치원 가방을 맨 5살 정도의 여자아이였고 아이의 엄마는 약간 멀리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세윤은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백호야. 지금 많이 회복 중이야. 아이는 천천히 다가와 백호 앞에서 멈췄다. 백호는 움직이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손을 내밀었고 백호는 그 손을 조용히 맡았다. 짧은 순간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그 움직임을 본 아이는 소리내어 웃었고 멀리서 통화를 마친 엄마가 서둘러 아이를 데리러 왔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강아지는 착해요. 무섭지 않아요. 세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였다.
세윤은 그날 백호가 보여준 반응이 단순한 사회화의 결과가 아님을 알았다. 그건 신뢰를 배운 존재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다. 산책 후 병원으로 돌아온 뒤 세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입양 관련 서류를 꺼냈다. 임시 보호자에서 공식 보호자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였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난 후 그녀는 백호의 사진을 한 장 인쇄해 서류에 첨부했다. 지금의 백호는 처음 구조되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눈빛은 또렷했고 입가도 부드러웠다. 한 달 전만 해도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걔는 이제 스스로 다가와 머리를 기대는 존재로 바뀌고 있었다. 이 며칠 후 정혜진 검사는 세윤에게 연락을 했다. 복지부와의 협력으로 전국 동물보호소의 백호 사건의 판결문이 전달되었고 이 사건이 학대 대응 기준 개선의 사례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혜진은 덧붙였다.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직 많지 않지만 백호 덕분에 시작은 되었어요. 누군가는 말 못하는 생명의 편에 서줘야 하니까요. 이후 언론은 백호의 회복 과정을 꾸준히 보도했다. 병원에는 후원 물품이 도착했고 감사 인사가 담긴 편지도 매주 도착했다. 어떤 편지엔 아이가 그린 백호의 그림이 담겨 있었고 어떤 편지엔 본인의 반려견을 더 잘 돌보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다. 세윤은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느꼈다. 백호의 고통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겐 각성의 계기였고 누군가에겐 행동의 시작이었다. 그 후 몇 주간 백호는 병원 안에서 자주 방문객을 만났다.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세윤은 모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 백호는 평범한 반려견이 아니며 지속적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사람은 이해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지원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오랜만에 본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했다. 진지하고 조용한 사람. 그녀는 세윤에게 말했다. 그날 이후 백호를 잊은 적이 없어요. 지원은 입양을 원했다. 그날 비 오는 거리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세윤은 여러 질문을 던졌다. 생활 환경, 시간적 여유, 동물 보호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백호가 다시 다치는 날이 와도 견딜 수 있는지.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방문 이후 몇 차례의 만남이 있었고 백호는 점점 지원에게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세윤은 어느 날 말했다. 이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호가 스스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백호는 지원의 집으로 옮겨졌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족.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매일을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고 말없이 옆에 서준 사람이 있었다. 이사한 첫날 밤, 지원은 백호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백호는 낯선 공간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담요 위에 몸을 눕혔다. 불이 꺼지고 방 안이 조용해졌을 때 백호가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지원은 그 조용한 움직임에 눈을 감았다. 많은 날이 있었고 많은 상처가 남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온했다. 몇 달 후 강호진은 모범수로 분류되어 8개월 만에 조기 가석방되었다. 제과점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건물은 임대 공고만 붙은 채 비어 있었다. 그 장소 앞에 작은 표지판이 설치되었다. 말할 수 없는 생명을 위해 우리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문구를 읽었고 어떤 이는 멈춰서서 한참 바라보았다. 백호는 더 이상 병원도 보호소도 아닌 집에서 살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행동상담을 받고 주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았다. 여전히 낯선 소리에 예민하고 갑작스러운 접촉엔 움찔했지만 아이들의 손길에는 서서히 익숙해졌다. 산책 중에 만나는 이웃의 강아지들과도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공원에서 한 아이가 백호에게 다가왔다. 처음 본 아이였다. 아이는 손에 과자를 들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백호 앞에 손을 내밀었다. 백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과자를 받아먹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아이는 웃었고 그걸 본 아이의 엄마도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지원은 세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백호가 아이 옆에 앉아있는 모습, 긴장 없는 표정, 자연스럽게 앞으로 향한 귀. 세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짧은 답장을 보냈다. 회복은 가능하다는 걸 백호가 증명했어요.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때론 무심하고, 때론 잔인하며, 때론 모른 척하며 지나간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멈추고, 돌아보고, 손을 내민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생명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어떤 용기는 충분히 세상을 바꾼다. 백호처럼 그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전부가 되기도 한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공감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구조의 기록이 아니라 별표 말 없는 생명에게도 존엄과 권리가 있다는 사실 별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폭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모든 생명에게 조금 더 친절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힘이 되어주시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별표 구독하기 별표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